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쿠스 FS-IF의 신비한 기술. 2. 일본 최대의 공포. 3. 아시아의 하늘을 지배하라.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한국은 고성능 전략 무한항공기 커스프 모델의 실물을 공개했는데요. 대한항공의 중고도 무인기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전에서 활약했던 미국의 중고도 무인기 MQ-9 리퍼와 맞먹는 크기 및 성능을 갖췄는데요. 커스프 모델은 전장 13m, 전고 3m에 전폭은 무려 25m의 크기를 자랑하는데요. 2013년부터 개발에 착수한 커스프는 2021년에 시험평가를 마무리했으며 올해의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5,700kg의 최대 이륙증량, 시속 360km의 최대 속도, 500km의 운용 반경으로 20시간 운용이 가능한 중고도 무인기로 알려졌습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커스프의 개발 완료 후 공군을 대상으로 군사용 무인기로 수합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양산이 시작된다면 민간으로의 유통도 고려하고 있다. 라고 설명했는데요. 대한항공은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저피탐 무인편대기 개발 과제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에 뽑혔다고 밝힘에 따라 이와 같은 고도 무인기 개발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레이더나 음향, 광학 등이 장비로부터 탐지될 확률을 낮춘 저피탐 무인편대기는 원격으로 조종하는 무인 항공기로 단면적을 적게 하거나 전파를 흡수하는 재료를 사용해 적의 눈에 띄지 않는 것이 특징인데요. 저피탐 무인편대기 개발은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국방과학연구소의 미래도전 국방기술과제 중 하나로 저피탐 무인편대기 기술은 국내에선 처음으로 개발하는 기술로 알려졌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해 11월부터 무인편대기 기술 개발에 착수해 기본 설계를 마쳤다고 밝혔는데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대한항공은 국방과학연구소와 상세 설계를 함께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는데요. 대한항공은 저피탐 무인편대기와 유인기가 동시에 임무를 수행하는 유무인 복합체계 개발을 구상하고 있다며 이 체계에서 유인기 1대가 무인기 3, 4대와 편대를 이뤄 유인기를 지원 호위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감시 정찰이나 전자 파견, 정밀 타격 등 독자적 자율임무도 수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항공은 2010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국내 최초로 저피탐 무인기를 공동 개발해 무미익 시험 비행에 성공했고 지난해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광대역 저피탐 무인기 IF 기체구조 기술 연구 과제를 따내 진화된 스텔스 기술을 개발하는 저피탐 무인기 관련 핵심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6월에는 대전 유성구 항공기술연구원에 차세대 스텔스 무인기 개발센터를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20여 년 동안 무인기 개발 사업으로 확보한 역량을 바탕으로 저피탐 무인기를 활용한 유무인 복합체계, 군집 제어, 자율 임무 수행 등 차세대 핵심 기술을 확보해 국내 스텔스 무인기의 개발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일본 네티즌들은 이 소식을 전해들고 일본이 보유하거나 개발할 무인기가 한국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가졌다며 설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본 방위성은 최근 도서 지역 방위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에 공격형 무인기를 시험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는데요. 이 무기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에 반격할 때 사용해 큰 전과를 거뒀는데 배치 지역은 중국의 대만 침공 등 유사시를 대비해 란세이제도 등이 유력하다고 전했는데요. 일본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이스라엘이나 미국산 공격형 무인기를 내년 자위대에 시험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며 2025년 이후에는 외국산과 자국산을 합쳐 수백 대 규모의 공격형 무인기를 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무기는 주로 규슈 남쪽에서 대만 동쪽까지 뻗어있는 란세이 제도의 섬에 배치될 예정으로 중국의 대만 침공 등 기상사태를 대비한다는 포석으로 이 무기는 유사시에는 섬에 접근하는 적 함정이나 상륙을 시도하는 부대를 공격하고 평상시에는 주둔지와 기지에서 경계 감시 목적으로 활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시험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무인기는 이스라엘산 하롭과 미국산 스위치 블레이드 등인데요. 일본 또한 아직 무인기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으로 군사 무기를 구입해 사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롭은 길이
약 2.5m의 항속시간이 9시간으로 긴 것이 특징으로 스위치 블레이드는 길이 약 36cm로 휴대하기 쉽지만 항속시간은 15분으로 짧기 때문에요. 툴다 표적을 찾아내 직접 부딪혀 파괴하는 자폭 방식으로 공격하게 되는데요. 튀르키예 터키산 TB2처럼 탑재한 미사일로 공격하는 유형의 무인기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며 자국산 개발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신문은 전했는데요. 현재 일본 자위대가 보유한 무인기는 미국산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와 스캔 이글 등 경계 감시와 정보 수집 용뿐인데요. 그러나 기시다 후미오 내각은 내년부터 공격용 무인기도 보유하기로 했다며 기시다 내각은 올해 안에 국가안보 전략 등 안보 관련 세계 문서를 개정하고 내년부터 방위비를 대폭 증액할 방침을 밝히는 등 방위력의 근본적인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본 국민은 그동안 헌법의 근간인 평화주의와 상대방이 공격했을 때 방위력을 행사하는 전수방위 원칙을 중시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과 북한, 러시아 등에 의한 동아시아 안보 우려가 커지자 일본 정부의 방위력 강화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단행하자 대만 등 아시아에서도 유사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했다고 알려졌는데요. 방위성의 공격형 무인기 도입 방침 역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에 반격할 때 인적 피해를 줄이면서 큰 전과를 거두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습니다. 도입을 검토하는 후보 중 스위치 블레이드는 최근 미군이 우크라이나군에 공여해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군도 러시아군이 운용 중인 이란제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는 등 양측은 공격용 무인기를 전쟁에서 적극 사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일본과 다르게 한국은 자체적으로 공격형 무인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한민국에서 자체 개발하여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무인 헬기부터 초도 비행을 몇 차례 성공적으로 완수한 후 완성형 전략 무기로 거듭날 준비를 하고 있는 소형 무인기까지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비공개로 진행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유인 헬기의 무한화 기술은 방위산업에서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 발전 양상이 상용화 단계에 이르는 데다 그 활용도 또한 점차 확대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군사무기 전시회에서 선보인 한국 무인 기술은 이러한 방위산업 트렌드에 한 발 다가선 것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무인 기술이 좋은 첫발걸음을 뗐다고 평가했는데요. 최근 한국 무인 헬기의 선두주자는 대한항공으로 몇 달 전 대한항공은 자체 개발 중인 오형령 MD 무인 헬기 초도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는데요. 개발 중인 오형령 MD 무인 헬기는 기존 오형령 MD 유한 헬기를 무한화한 것으로 외형만 놓고 봤을 때는 많은 이들에게 익숙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안에 탑재된 최신 기술은 헬기의 활용 양상을 완전히 새로 개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대한항공이 개발 중인 오형령 MD 무인 헬기는 유상하중 440kg이며 6시간 동안 채공이 가능하며 비행 제어 컴퓨터, 전술급 통합 항법 장치, 전기기 계식 로터 작동기 등 다양한 첨단 비행 조종 시스템이 탑재됐으며 향후 임무 장비가 탑재됨에 따라 무인 헬기의 활용도는 주야 정찰 감시 임무까지 확대될 수 있을 전망인데요. 오형령 MD 무인 헬기 개발의 역사는 2013년에 시작됐습니다. 당시 대한항공은 보잉과 기술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대한항공이 보유하고 있던 선도적인 무인 시스템 기술에 보잉의 무인 헬기 노하우를 접목해 본격적인 무인 헬기 개발에 도입했는데요. 대한항공은 2021년까지 개발 보완 등을 통해 운용보도 및 비행 영역 등을 확대해갈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군사무기 관계자들은 이번 헬기 무한화 기술 입증에 따라 UH-1H, UH-60 등 헬기뿐 아니라 고정익 전투기도 무인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내 시장뿐 아니라 해외 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는 무인 헬기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최근 군사무기 전시에서는 무인 헬기 외에도 고정익 무인 항공기도 관람객들의 이목을 끌었는데요. 커스프트 역시 대한항공에서 개발한 다목적 전술 무인 항공기로 급강하, 단거리 착륙, 야간 자동이 착륙, 비상시, 낙하산 착륙 등이 가능하며 24시간 이상 연속 임무 수행이 가능한 고성능 무인기로 커스프트는 개발 단계에서부터 산악 지형이 많은 한국의 작전 환경에 최적화되도록 설계됐습니다. 좁은 공간에서도
목표 지점에 정확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급강하 및 단거리 착륙 기능이 집중적으로 개발된 것인데요. 특히 이 부분을 두고 한국이 무인기로 KTGB 등 전략 미사일을 일본에 투여할 경우를 가정한 상황을 두고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이 개발에 성공하면 일본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없다를 두고 논쟁을 벌인 것인데요. KUFT는 대한항공 및 국내 관련 협력 업체들이 계획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투자 및 개발에 참여했고, 이에 따라 현재 커스프트의 생산 과정에서 국산화율은 95%에 달한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는데요. 자체 기술을 활용해 성공적으로 개발한 것에 대해서 중앙아시아 및 남미의 다수 국가들이 관심을 표해 해당 기종에 대한 수출이 협의 중인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커스프의 개발 역시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선 상태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2011년 시제기가 만들어진 후 수년간의 연구개발 끝에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군의 수락 시험만을 남겨둔 상태로 알려졌으며, 시험 비행 과정에서는 서해상에서 비행 중인 무인기가 130여 킬로미터 떨어진 잠실 서울운동장에 다석을 정확하게 식별해 군 관계자들의 놀라움을 샀다는 후문도 들려왔습니다. 일본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후진국이 되어 자리를 잃었다. 한국의 국산화를 방해했던 일본 소재 기업이 엄청난 최후를 맞고 있어 화제입니다. 특히 최근 가격까지 대폭 낮추며 한국 업체에게 제발 사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모습에 일본인들마저 부끄러움을 느껴 치를 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을 우습게 보던 일본 소재 기업의 최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본은 2019년 한국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반발해 수출 규제를 가해온 바 있습니다. 이때 일본이 공격하려 했던 부분은 반도체뿐 아니라 한국이 키우려 했던 배터리 산업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사히 카세이란 일본 회사가 전기차 배터리 소재 및 의료 분야에 3년간 8천억 엔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수출 규제가 진행됐다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일본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후 1100여 개 품목을 통제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한국은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국산화를 추진했고, 일본 기업들은 난리가 난 바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 중소기업에게 특허침해 소송을 걸며 방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출 규제 이후 처음으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해온 곳도 일본 아사히 카세이였습니다. 아사히 카세이는 1931년 일본에서 설립된 화학회사로 종업원 2만 5천 명의 매출이 2조 엔이 넘는 기업입니다. 일본 도레이와 함께 분리막 시장을 이끌며 점유율 18%로 세계 1위를 하기도 했었죠. 이 회사는 2012년 한국에서 발표된 299회 전범기업 명단에도 이름을 올린 바 있는데, 조선인에 대한 강제동원 등 한국 침탈에 앞장선 기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전범기업 299개 중 한국에 진출한 기업은 34개 정도입니다. 히타치, 도시바, 이스이화학, 미쓰비시 등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회사가 상당하죠. 그런데 그 자리에 아사히 카세이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재도 한국의 동서석유화학이란 자회사로 두고 적잖은 수익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한 해 1,800억 원의 순이익 중 상당 부분을 일본 모 회사로 배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유니클로나 토요타가 한국의 빨대를 꼽고 수익을 챙겨가는 방식과 비슷합니다. 배터리 분리막에서 세계 1위였던 아사히 카세이는 한국의 국산화를 두려워했습니다. 특히 수출 규제 직후 한국 대기업들이 국내 업체에게 소싱을 확대하자 아사히 카세이는 국내 중소기업 중 하나인 W스코프에게 특허 소송을 건 바 있습니다. W스코프는 2005년부터 배터리 분리막 사업에 뛰어들었던 회사입니다. 10년 만에 세계 점유율 6위를 기록했는데, 일본의 수출 규제 후 국내 배터리 3사도 해당 기업의 분리막으로 시선을 돌린 바 있습니다. 특히 삼성 SDI가 이 업체에게 주문을 확대하자 아사히 카세이가 즉각 움직였죠. 국내 최대 로펌을 고용해 특허 소송에 나섰던 것입니다. 일본 기업들은 핵심 기술에 대해 2중, 3중의 특허를 걸어놓기로 유명한데, 주요 부분은 거의 공개하지 않으면서 권리 범위를 매우 넓게 설정하는 꼼수를 써온 바 있습니다. 아사히 카세이가 가장 많은 분리막 특허를 가지고 있어 거미줄에 걸릴 가능성이 상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수출 규제 이후 오히려 아사히 카세이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까지만 해도 글로벌 시장에서 분리막 점유율 1위를 기록했으나 2020년 이후 또 다른 한국 업체의 급성장에 2위로 밀려난 것입니다. 한국 SKI 테크놀로지스티카 치고 나온 것인데 26% 점유율로 1위를 해버렸죠. 반면 아사히 카세이는 23%로 2위, 일본 도레이 23%가 3위를 했습니다. 스키트는 2019년 4월 물 적분화를 통해 출범한 SK이노베이션 SK온의 소재 부문 자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일본의 수출 규제 직후 분리막 설비를 추가로 도입해 시험 가동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100% 국내 기술로 첨단 장비를 추가해 효율을 40% 높였던 것입니다. 당시 일본 장비회사 직원들이 현장에 일부 파견되어 있었는데 스키트는 이들이 설비를 보지 못하게 초대형 발인막을 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팀장은 예전에는 우리가 일본 공장을 방문하면 그들이 최신 설비를 가리기에 바빴는데 이제는 세계 유일의 최신 장비를 일본 직원들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 가림막을 설치해야 할 정도가 됐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도레이와 아사히 카세이는 한때 슈퍼갑으로 통한 바 있습니다. 한국 기업은 일본 업체들이 쓰고 남은 분리막을 쓸 수밖에 없었고 가격 또한 제곱미터당 4,000원을 받으며 한국에 바가지를 씌워왔습니다. 하지만 SK가 더 좋은 품질의 분리막을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공급하기 시작하자 상황은 역전됐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은 배터리의 4대 핵심 소재입니다. 이 중 분리막의 수익성이 가장 높은데 영업이익률이 30%에 달하죠. 배터리의 피와 살이, 음극재와 양극재라면 분리막은 혈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분리막 구멍으로 리튬이온이 전해액을 타고 넘나드는 방식입니다. 얼마나 얇고 균일하게 많은 구멍이 있느냐가 분리막의 품질을 결정짓고 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분리막은 일본 기업의 전유물이었습니다. 분리막을 사러 일본을 방문하면 당신들이 배터리를 아느냐는 면박을 주곤 했죠. SK가 분리막 시장에 뛰어든 것도 20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4년 국내 최초로 리튬이온 전지, 습식 분리막 개발에 성공했고 2005년 충북 공장 가동에 돌입하며 분리막 생산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 업체들이 가지 않은 길을 선택해왔습니다. 촉체현신 공법을 분리막 제조 공정에 도입한 것인데 이는 스카치 테이프 등을 만들 때 쓰는 공정과 유사합니다. 당시 일본 기업은 공중에서 분리막을 사방으로 당겨 기공을 만들어 왔는데 이는 분리막 표면을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대신 이 공법은 정해진 비율로만 분리막을 잡아댄 질서, 구매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촉체현신은 롤러를 통해 분리막을 좌우로 한번 상하로 한번 늘리는 공정입니다. 처음에는 분리막 표면이 마모되고 오염되는 현상이 있었지만 실시간으로 표면을 청소하는 공정을 도입해 이것도 극복해냈죠. 고객 요구에 맞춰 분리막 두께와 물성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업 초창기 스키트가 SKC에 분리막을 소량 납품하기 시작하자 아사히 카세이는 SKC에 공급하던 물량을 전량 끊어버리는 횡포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2000년대 말 일본 분리막을 사용한 전자기기에서 잇따라 배터리 폭발 사고가 이어졌고 이는 SK에게는 새로운 기회였습니다. 노키아가 SK 분리막을 채택하자 시장에서의 위상은 급상승했습니다. 국내와 중국은 물론 일본에서도 소니, 파나소닉, 산요 등이 이를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기차 시장이 준비되면서 분리막에 요구되는 특성도 더 많아졌습니다. 2010년 세라믹 코팅 기술 CC에 대매됐고 이는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줬죠. 세라믹으로 코팅을 하게 되면 배터리 온도가 높아지더라도 단영이 생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분리막이 손상돼 양극과 음극이 직접 닿게 되면 과전류가 흐르면서 배터리가 폭발합니다. 이를 막고자 분리막을 두껍고 튼튼하게 하면 효율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SK가 세라믹 코팅 기술을 적용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분리막을 생산한 것입니다. SK 분리막을 적용한 배터리에서 화재 사고가 났다는 기사는 거의 없죠. 반면 도레이와 아사히 카세이 분리막을 썼던 업체에서는 잇따라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SK 분리막은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키트의 실적 전망치를 보면 2019년 800억 원대에서 매년 상승해 내년에는 3,200억 원으로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아사히 카세이의 손익은 2019년 대비 30% 이상 급감한 상황이죠. 더 이상 버틸 수 없던 아사히 카세이는 최근 놀라운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배터리 기업에게 기존 대비 20-30%나 가격을 할인해 줄 테니 한국 소재업체를 선택하지 말고 자신들의 습식 분리막을 이용해 달라고 사정해 온 것입니다. 제곱미터당 1.3달러 수준으로 가격을 낮춰 판매하겠다는 것이었죠. 아사히 카세이는 자국 배터리 기업인 파나소닉의 분리막을 주로 공급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쟁사 대비 파나소닉의 성장률이 더디자 한국 업체로 눈을 돌렸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중국 외 시장에서 파나소닉 등 일본 업체의 성장률은 다른 업체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배터리 상사는 지난해 50-100%에 가까운 성장세를 보인 반면 파나소닉은 33%에 그친 것이죠. 게다가 스키트의 분리막 판가는 0.9달러가 채 되지 않아 아사히 카세이의 가격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이면 SK의 생산량은 아사히 카세이보다 2배 이상 확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폴란드 1공장 건설을 마쳤으며 2024년까지 총 2조 원을 투자해 4공장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2025년 시장 점유율을 43%로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입니다. 아사히 카세이 또한 지난해 300억엔을 투자해 공장을 증설하고 중국 상해은첩과 학작법인을 설립해 한국을 다시 따라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도 SK를 따라오지는 못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분리막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엄청난 사건이 발생해 관리 능력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2020년 10월 아사히 카세이 차량용 반도체 공장에서 대규모 화재가 난 바 있습니다. 그 후 일본 르네사스의 생산을 위탁해 위기를 넘기려 했는데 르네사스조차 해당 물량을 받은 직후 공장에서 화재가 나는 참사가 발생했죠. 결국 생산하기로 했던 물량은 만들지도 못하고 신뢰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게다가 클린룸 등의 손상이 심해 기존 공장에 복구까지 포기한 상태입니다. 지난 20일 다카이치 정조 회장은 일본이 똑바로 안 하니 한국이 기어오르는 것이라는 막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분리막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살기 위해 꿈들대는 곳은 일본 기업일 뿐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 빌딩에 외곽에 대형 플래카드가 걸렸습니다. 한중동인 남성의 사진과 함께 한국에 온 걸 환영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요. 이 남성이 누구일래 빌딩만한 플래카드를 내걸어서 환영하는 것일까요? 플래카드가 걸린 건물은 정유회사 S-오일의 본사로, 플래카드 속 인물의 정체는 S-오일의 대주주이자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이었습니다. 세계 최대 산유국의 최고 권력자이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왕가의 주인으로 총 2조 달러 한화로 약 2,800조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빈 살만 왕세자의 손에 전 세계 석유의 가격 결정권이 쥐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다름 아닌 사우디 왕가의 전 재산을 동원한 인류 역사상 최대의 토목공사가 될 초대형 프로젝트에 한국의 동참을 요청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빈 살만 왕세자가 한국으로 출발하기 직접 머무를 예정이었던 호텔을 바꿔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한국을 방문한 직후 모든 일정을 취소해버려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뭐든 다 할 수 있는 남자, 미스터 에브리싱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아직 왕세자의 신분이지만 사우디 안에서는 왕 이상의 왕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1935년생으로 일선에서 물러난 압두라짓 현 사우디 국왕을 대신해 사실상 사우디를 통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 빈 살만은 겨우 37세의 나이로 사우디의 정권을 거머쥐고 전 세계 석유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 직접 한국을 방문했다는 소식에 전 국민의 시선이 집중됐었어요. 또한 빈 살만 왕세자가 한국에서 머무르게 될 숙소에도 많은 관심이 집중됐었는데요. 지난 17일 5시 30분에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한 빈 살만 왕세자는 서울 소공동에 위치한 롯데호텔 로열 스위트룸에 투숙했습니다. 그런데 호텔 앞개인들은 빈 살만 왕세자가 미 대통령들이 방한 숙소로 사용하는 그랜드 하얏트 호텔이 아닌 롯데호텔을 선정했다는 소식에 의문을 표했는데요. 지난 5월 한국을 방문했던 바이든 대통령도 그랜드 하얏트 호텔을 선택했습니다. 남산 아래 고지대에 위치해 보안에 유리하고 비상시 헬리콥터 착륙장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죠. 하지만 빈 살만 왕세자는 한국의 치안을 믿고 있었기에 보안을 조금 낮추더라도 좀 더 취향에 맞는 롯데호텔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빈 살만 왕세자가 묵은 이그제큐티브 타워 스위트룸은 1박에만 2,200만 원이 드는 프리미엄 객실로 국빈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입니다. 게다가 동행한 수행원들을 위해 같은 호텔에 무려 400여 개의 객실을 2주 동안 대여하며 세계 최고 부자다운 씀씀이를 보여주었습니다. 빈 살만 왕세자가 도착한 호텔 입구에는 흰 가림막이 쳐져 있었는데요. 무장경호 인력이 배치되고 폭발물 탐지 연도 수색에 나서며 철저한 경호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오후 5시경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들과 픽타임을 겸한 회담을 가졌습니다. 본 회담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김동관 하나솔루션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사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이해업 DL그룹 회장 등 국내 20대 그룹 총수 8명이 자리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빈 살만 왕세자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만큼 삼성이 네옴시티 프로젝트 수주에 유리할 것으로 보여졌는데요. 삼성은 이미 삼성물산,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결성해 더 라인의 터널 공사를 수주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삼성의 인공지능 기술과 5G 무선통신, IoT 기술 등을 활용한 협력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빈살만 왕세자와 대한민국의 재력이 모인 회담은 약 1시간 30분 정도 이루어졌는데요. 이날에 삼성물산, 포스코, 한국전력, 한국남부발전, 한국석유공사로 구성된 국내 컨소시엄이 사우디 국부펀드 PIF와 65억 달러 규모의 그린 수소 플랜트 건설 추진 프로젝트의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사우디 홍해, 연안 양푸시 39만 6,694평방미터 규모의 그린 수소 공장을 짓는 이번 프로젝트에는 삼성물산 등 민간기업과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의 힘을 합친다고 합니다. 석유에서 벗어나 친환경 에너지 기조로 흘러가는 세계의 흐름을 막을 수 없다면 사우디에서 가장 앞장서겠다는 의지가 담긴 프로젝트입니다. 또한 현대로템은 철도 협력 양해각서를 작성했고 국내 건설사 3곳은 빈살만 왕세자가 대주주인 SOE과 대규모 석유화학 생산 설비 건설 계약 3건을 맺었다고 합니다. 한국을 떠나며 빈살만 왕세자는 한국에 있는 시간 동안 환대받았다. 협력할 일에 대해 많은 합의가 이루어져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깊은 우정과 협력 관계를 쌓고 싶다. 한국 국민이 더 큰 성취를 이뤘으면 한다는 말을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이어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었던 빈살민 왕세자가 돌연 방해 계획을 취소해버렸다고 합니다. 이에 21일로 예정되었던 일본 사우디 비즈니스 포럼도 덩달아 취소돼버렸죠. 한국에서 큰돈을 쓰고 왔다는 소식에 기대를 잔뜩 안고 빈살만 왕세자의 도착을 기다리던 일본 정재계는 완전히 바람을 맞아버렸습니다. 일본 방문을 취소한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본의 치안 문제 때문에 방위를 취소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유세 도중 총격에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제 총기를 이용한 PX 사건으로 일본이 총기청정국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었죠. 게다가 사건 당시 일본 경호원들의 허술한 대응이 크게 문제가 됐는데요. 첫 총성이 들려오고 두 번째 사격이 가해지는 3초나 되는 시간 동안 경호원과 경찰들이 멀뚱멀뚱 서 있었다는 사실에 큰 비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대통령 경호처는 위급한 상황에서 이와 전혀 다른 대응을 보여주어 화제가 됐었는데요. 지난 3일 우리나라 전 대통령이 대구의 사저에 도착해 대국민 담화문을 밝히던 도중 갑자기 소주병이 날아들었습니다. 그러자 병이 떨어지기도 전에 한 여성 경호원이 몸을 날려 전면을 가로막고 다른 경호원들이 방탄 가방을 펼치며 둘러싸 철통 같은 보호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또한 범인은 즉시 다른 요원들에 의해 제압되었습니다. 이 같은 대응이 아베 신조 피식 사건으로 다시 재조명받으며 한국의 경호는 수준이 다르다는 찬사를 받았었습니다. 일본 언론에서도 이를 두고 한국 경호원들의 움직임은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총격당한 사건과는 대조적이라고 논평했습니다. 이를 빈살만 왕세자 역시 알고 있었기에 한국은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었지만 일본은 그대로 패스해버린 것이죠. 이 같은 소식에 일본 네티즌들은 빈살만 왕세자에 분노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에 이토록 러브콜을 보내오는 이유는 한국의 뛰어난 산업기술과 전 세계에 먹히는 K문화 때문인데요. 2016년 빈살만 왕세자는 사우디아라비아를 현대화시키기 위해 비전 2030이라는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석유 고갈에 대비해 사우디의 경제 구조를 다각화하기 위한 경제개혁 프로젝트인데요. 이 비전 2030의 계획 중 하나가 바로 네옴시티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섬유로 부국이 된 중동 국가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고민이 있습니다. 모든 경제가 석유에 의존을 하고 있다 보니 석유가 고갈되거나 석유를 대체할 새로운 자원이 등장한다면 순식간에 국가 경제가 몰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석유 말고 세계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무기가 없기 때문이죠. 아랍에미리트의 총리인 무함마드 빈 라시드 알 막툼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내 할아버지는 낙타를 탔다. 하지만 나는 벤츠를 탄다. 그러나 내 손자는 다시 낙타를 타고 다닐지도 모른다. 석유로 쌓을 림부가 모래 위에 지은 궁전과도 같은 것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알 막툼 총리는 아랍에미리트의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상징적인 대도시 두바이를 사막 위에 건설해냈습니다. 그리고 빈살만 왕세자 역시 이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고 그렇게 시작된 게 사우디의 네옴시티 램시티 프로젝트입니다.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69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이 프로젝트는 사우디 북서부 홍해 인근의 서울 면적의 44배 규모에 달하는 미래 도시를 건설하는 계획입니다. 높이 500m, 폭 200m, 길이 170km의 바다 위에 건설되는 첨단 산업단지 옥사곤. 2029년 동계올림픽이 개최될 예정인 미래 휴양도시 투어제나 총 3개의 거대 도시를 건설하는 인류 역사상 최대의 토목공사입니다.
국가의 사활을 건 프로젝트의 과거 중동에서 한국이 보여주었던 저력을 다시 한번 빌리기 위해 빈살만 왕세자가 직접 한국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2019년에는 사우디 최초로 비중동권 가수인 BTS가 콘서트를 개최했었는데요. 사우디 청년들을 각자의 개성을 뽐내면서도 세계적인 인재로 손꼽히는 한국 청년들처럼 만들기 위한 문화 개방의 일환이었습니다.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제 구조를 만들어내려 하는 사우디에는 사막의 도시를 만들어냈던 한국 건설의 저력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싸움에 휘둘리지 않을 새로운 경제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두 국가의 긴밀한 협력은 양 국가 모두의 이득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사우디에서 진행되는 네옴시티 프로젝트에서도 한국 기업들의 저력을 보여주며 불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해봅니다.